그러니까 나는 이게 옷이 잘 올라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라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통화를 했는데 언제고 수요일인가? 그때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 끊고 나니까 한 2시 가까이 됐나? 2시 넘었나?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뭐라더라? 뭐 요즘에 그 니도 장난 아니라 하더라.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헬스 2번에 또 아줌마들 그 얼굴에 그 가리개 그거 하고 뭐 또 자전거도 아줌마들이랑 타러 다니는데 그거 하고 아줌마들하고 타고 다닌다는 말 안 했다. 내 생각에. 그리고 또 뭐라더라? 또 뭐 한다던데? 등산도 간다 하고. 뭐 강의 준비를 안 하는가 봐. 근데 요 보니까 뭐 조문집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잘했대. 언제 그런 시간을 냈을꼬? 그 감정이가. 그래 내하고 지하고 이제 비슷해졌다고 애들이 말하더라. 내가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닥치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아. 웃기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들 많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봐라. 그리고 지금 시간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그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쭉쭉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거기에 근데 그것을 이제 책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해주고 그 이제 좀 그 포켓용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지고 다니면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데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언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언제를. 그래 일단은 한번 보자. 보고 여러분들 우리 결정타 책에 그거는 전부 다 풀고 있나? 다 풀고 있어요? 안 풀고 있는 거 아닌가? 풀고 있어요? 다 풀었나? 안 풀었어? 조금만 풀었어? 미쳤나 이게? 아니 다 안 풀었어요? 이 시계들 진짜 웃기지도 않네. 다 안 푼 사람 손 들어봐라. 니는 왜 안 들었는데? 쬐끔 풀었다면서? 쬐끔 풀었다는데? 그러면 이거 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우리 오늘 어디 할 거고 오늘 끝내야 된대. 어디? 응? 유무죄 판결 이거 할 거가? 맞네. 자, 우리 필기노트는 지금 100페이지, 챕터 48에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거 할 겁니다. 자,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자, 일단 여러분 그 증거법이 끝나고 난 뒤에부터는 여러분 한 3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3문제 정도. 그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가 맨 마지막에 이제 1심이 끝나면 종국 재판 하잖아요. 그 종국 재판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종국 재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종국 재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죄 판결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수동 조건 불구비일 때 들어지는 형식 재판들도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정리해 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앞 페이지에 우리 지난주에 다 정리했죠. 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풀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판결이 유죄 판결이거든요. 거기 보세요. 어제 저녁에는 간단하게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다른 별 문제집 이거 풀 때 간단하게 제가 말로 정리를 했고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자,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에다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범죄를 적는 겁니다. 범죄를 적고, 그다음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된 증거, 이 요지를 적고, 자, 이 범죄에 적용한 법령을 적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송관계의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송관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적고, 그다음 형을 가중하고 감면한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적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범죄를 적고, 그다음에 증거를 적고, 그다음에 법령을 적고, 그다음에 조각 사유 주장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적고, 그다음 가감 사유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적는다. 됐죠? 이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범죄를 적는데 이거는 구승유죄 해당 사실을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객관적 구승유권 요소를 적습니다. 주관적 구승유권 요소인 고의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다고요. 자, 범죄를 적어놓으면 충분히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범죄 사실 칼을 들고 심장을 100번 찔렀다라고 하면
누가 읽어봐도 쭉 읽어보다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런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그런데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판례들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공문서 위조죄, 이거는 수단이나 방법을 적어야 되고, 정례죄는 공문의 직무 범위, 상해죄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교사방조는 정범의 사실도, 공문화모의는 공문화모의 성립됐다는 정도만, 그다음 포괄일죄는 포괄적으로 판시하면 된다. 됐죠? 전체적, 포괄적으로 판시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개별적 하면 틀리죠. 그다음 증거요지. 증거요지는 즉각적 증거의 중요한 부분만 적어주면 됩니다. 즉각적 증거, 중요한 부분. 소극적 증거요. 들어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이, 이런 거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즉각적 증거, 중요한 부분만 적어주면 된다.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죠. 이유 명시 X. 자, 이거는 이 증거가 적법한 이유, 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한 이유, 이 증거를 채택한 이유, 치사한 이유, 이런 것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 증거의 중요한 부분만. 따라서 소극적 증거인 알리바이 같은 것은 들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법령이요. 법령을 적어야 되는데 적용한 법령. 그런데 우리 판례는 항을 적지 않아도, 그다음 공동정범 3조 적지 않아도 몰수합상물의 함부를 선고하면서 이에 관한 규정을 적지 않아도 이 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수동관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조각 사유를 주장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적는데 여기에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한다는 것은 구성요건 조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실기재했다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이 등기관이 자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범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구성요건 조각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 됐죠?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구성요건 조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성요건 조각을 주장한 것이니까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 없다. 다음 형의 가중감면, 가감사유 주장이요. 이것은 필요적 가중감면만 의미하죠. 따라서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고.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문제를 풀겠죠. 풀 거고. 그다음 자, 그 맨 밑에 이것도 이야기했죠. 이것도 들어 나오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하나의 범죄예요. 하나의 범죄. 일부는 실체재판. 자, 유죄 무죄 실체재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거나 형이 폐지됐다거나 그래서 면소를 때렸다면 우리 과형상 일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시효가 완성 또는 형이 폐지돼서 면소, 또 일부는 실체재판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체재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실체재판, 유죄무죄를 판시하고 그 이유 부분에 그 형식재판이 떨어진 그 이유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 같은 하나의 범죄 같은 경우에 일부는 유죄를 때렸고 일부는 무죄를 때렸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성질을 갖거든요. 주문에는 유죄를 판시하고 그 일부 무죄 때려진 것은 이유에다 그에 대한 판단을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다 기억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일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도 있고 과형상 일죄도 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다음 1사부대리요.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자, 챕터 49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판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판력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5개 파트가 여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강의하면서 사실 이 폭행용 이것이 여러분들은 조금 폭행용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가 훨씬 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을 탄탄하게 정리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폭행형 거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판례 같은 거 키워드 잡아가지고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사부대리효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인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측에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간만에 본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데 그지? 이제 배를 건조하고 이제 기소는 배를 띄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배가 운전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면 기소의 조건과 그다음 검사표현이 다투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것을 소송 조건이라 하잖아요. 이런 소송 조건이 불구비면 형 재판을 끝내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면 실제 심리를 통해서 실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죠? 형식 재판은 4개, 공소약 결정, 공소약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 판결. 실체는 무죄, 유죄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형식 재판 3개는 기판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1사부대리효가 없다고요. 그런데 뒤에 3개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근데 면소 판결이 좀 특이하죠. 형식 재판의 분류에 들어가 있지만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들, 면소, 무죄, 유죄. 예, 기판력은요 확정이 되면 다시는 기소하지 못하는 게 이제 1사부대리효 기판력이죠, 그죠? 오케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들, 자 3개, 발생하지 않는 3개. 맞죠?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 옆에 기판력 발생, 확정된 약식 명령과 즉결 심판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 통고처분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했을 때도 기판력이 생기죠. 오케이. 그 밑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은요. 공소기각 재판, 공소기각 재판하면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 합해서 공소기각 재판, 그다음 관할 위반 판결, 그다음 외국에서 받은 확정 판결, 그다음 소년법상 보호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런 전부 다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기판력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1, 4부제표 기판력의 범위인데요. 먼저 인적 범위를 볼 겁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딱 있으면 그럼 기판력이 누구한테 미칠 거냐? 인적 범위. 그다음 물적 범위. 어느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칠 거냐? 물적 범위. 그다음 자, 만약에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까지 범행에 포괄일죄 계속 추가 범행이 있으니까 어느 범행까지 기판력이 생길 거냐? 시적 범위. 이걸 우리 잡아볼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을 봤죠? 이런 재판들이 있으면 도대체 이 기판력이 어떤 사람에게까지 미치느냐?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미치느냐? 또 포괄일죄는 계속적인 추가 범행이 있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로 끊어가지고 기판력을 안길 거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포괄일죄는 전부 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시점으로 끊을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자, 인적 범위는 당해 피고인. 이제 공범자 공동 피고인 X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 출석한 형적 피고인에게 기판력이 생기죠. 그런데 성명 모용 같은 경우에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거든요. 피모용자의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당해 피고인 그리고 위장 출석한 형적 피고인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공범자 공동 피고인 그다음 성명 모용 소송의 피모용자에게는 기판력이 생기는 것 아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그다음 물적 범위, 동일성이죠. 동일성 범위까지. 갑이 어리게 범죄를 했을 때 동일성 범위까지는 기판력이 생기죠. 동일성. 이 동일성은 공소의 효력 범위, 이것도 기억해도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잠재적인 심판 범위, 그리고 공장 변경을 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됐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 밑에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동일성 인정되는 범칙행위, 당해 범칙행위 자체 그리고 그와 동일성 인정되는 범칙행위까지. 우리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했죠. 어느 범위까지요? 당해 범칙행위 그 자체와 동일성 인정되는 범칙행위까지. 별개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는 것 아니고. 그다음 과형상일죄.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과형상일죄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상상력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소송법상은 일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재라고 판단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죠? 공소시효 파트만 상상력 경합을 수재라고 보고 이제 판단하시고요. 나머지 어떤 영역에 우리 소송법 나머지 영역에서는 전부 다 일죄입니다. 과형상일죄.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A죄, B죄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됐는데 B죄를 기소했습니다. B죄를 기소했고 B죄가 유죄가 떨어졌고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공소율이 미쳐? A까지. 전부 A까지 공소율이 미치고 A까지는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어 있고 A까지는 공장 변경의 한계가 되며 나중에 B죄로 확정돼도 기판력은 어디까지요? A죄까지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A죄를 기소를 하면 법원은 어떤 재판? 면소 판결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논리 전개는 단히 깨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딱 됐고. 그러면 우리가 동일성 범위까지 기판력이 생겨져 있잖아요. 그 동일성 범위까지. 그리고 이 동일성 범위까지는 나중에 아직 확정되기 전이면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금방 우리 했잖아요. 이 동일성까지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된다 했죠. 공소되기 효력이 미치는 거고 공장 변경의 한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동일성은 이게 그대로 공장 변경으로 옮겨가면 만약에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공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공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 공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렸다면 기판력이 이 동일성 범위까지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동일성에 대한 내용, 그게 바로 챕터 51에 여러분 이전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추록을 보셔야 돼요.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와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한번 판례 묶음들을 좀 보라라고 이제 권하는 영역이 이 동일성에 관한 이 내용하고 또 한 개는 공사의 특정이거든요. 근데 공사의 특정은 검찰 쪽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모의고사 90 이상 나오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 동일성에 대해서는 공장 변경에서도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기판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성에 대한 판례들은 한번 키워드만 탁탁탁 한번 점검해가지고 인정 부정을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독서실 딱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독서실 앉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실 앉아서 하는 것은요. 문제 푸는 거죠. 딱 시간 정해놓고 모의고사 같은 거 딱딱 풀어보고 틀린 파트에 문제 다 풀어보는 거.
문제 다 풀어보고 기출 다 풀어보고 다른 문제 다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이론서 있잖아요. 여러분 정리서 이런 것들 딱 그 파트 딱 정리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암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고 가면서 쉬는 시간에 응가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것들 좀 눈에 익히고 집에 왔다 갔다 열차에서 자전거 타고 하면서 하지 말고 뭐 큰일 난다 두고 그런 거 집에 가면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가볍게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암기하는 게 훨씬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땐 딱 쳐놓고 막 독서실에 딱 앉아가지고 목욕 딱 제기하고 다 암기 잘 암기하는데 내도 공부를 해봐서 알아. 차라리 그때는 시간 정해놓고 모의고사 차라리 푸는 이런 것들 그런 게 열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시간 잡고 모의고사 푸냐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이거는 그런 때 이용하고 막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따로 시간 내서 내가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오고 가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사진 한 카트 찍으면 되잖아요. 요즘 폰 잘 돼 있잖아. 사진 한 카트 찍어가지고 그냥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쫙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여러분 찢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가지고요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 책 정리 잘해놓은 거 있잖아요. 절대로 누구 주지 마. 이 그대로 보셔도 돼요. 심지어 내 제자 중에 지금 경사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경사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 아니 경이 된 친구도 있죠. 근데 한 친구가요 경사까지 올라간 친구가 지금 여기서는 사장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우리 핵심 정리에서 이전 어떤 버전이 뭔지 하면 조문 판례집이에요. 조문 나오고 규칙 나오고 그리고 이 조문 규칙에 기출지문 나오고 이 조문 규칙에 따른 판례 밑에 딱 나와요. 완벽한 책이었고 내가 이 책 만들 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이건 조문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형사 절차의 흐름을 벗어나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사장을 시켰거든. 근데 이 책 출간되기 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집이 출간되기 전판 책을 가지고 있거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편집해가지고 넘긴 책이에요. 내가 편집해서 넘긴 책. 근데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아직까지 그 책을 가지고 승진 준비를 해가지고 경사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시험 칠 때 항상 그전에도 항상 이제 인사하고 연락 드리는 친구거든요. 이제 바뀐 조문들, 바뀐 뭐 판례들 좀 부탁한다 하면 내가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도 다 쏘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이제 그 현직 가시면 그 이제 공부 이렇게 그동안 이 책 있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이 책 가지고 쭉 보시고요. 바뀐 내용도 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그 이제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메일 받아가지고요. 한 명 한 명 보내는 거 아니죠. 단체 메일 쏘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뚝 다 넣어가지고 단체 메일 쏘아주거든요. 이번에도 다 쏘아줬는데 개정 조문하고 심판에 넣어가지고 쏘아주면 이러면 그건 점검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볼록이는 그렇게 못 해줄 거예요 아마. 그건 내가 형법 판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심판에 넣은 것들. 내가 뭐 정리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이 판례를 정리하다 보면 판례를 보면 거기는 형법 이야기 아니면 성법 이야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형법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심판례 강의를 해주는데 사실 저도 제거할 시간이 없었기도 하지만 제거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어차피 형법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 자랑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버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도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어요. 그 책이. 바뀐 점도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게 눈에 익어 있으니까 훨씬 빨리 본다는 거지. 멍뚱한 얘기 너무 길었네. 자, 1사부대력 기판력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90점 넘어가는 친구들은요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에 여러분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에 거기에 5번 있죠. 협박한 사실을 있는 사안, 협박죄와 범인 도피죄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동일성 인정한 판례의 5번 같은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12번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5번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 1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원합의체거든요. 이게 94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이 판례는 꼭 알아야 돼요. 이 판례부터 이제 규범적 관점을 고려해서 동일성을 판단하거든요. 이 동일성이 어려운 이유가 규범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94년 전 판례와 94년 이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이전에는 동일성을 이게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사실적 부분만 같으면 동일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양립 관계가 있으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94년 전원합의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사실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까지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동일성 판단이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진 거죠. 여기는 이제 사실적 부분은 비양립이잖아요. 일시장소 동일 근접 밀접
그리고 비양립 관계. 그런데 이거는요, 규범, 보호법익과 재질, 보호법익과 재질까지도 다 고려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무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보호법익이 달라요, 그죠? 보호법익이 다르고 그리고 재질도 달라요. 규범적 부분이 다르니까 동일성이 없는 거죠. 됐죠? 그다음 그 밑에 이 내용들은 오히려 좀 더 기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쭉 나오는 내용들. 자,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동일성을 이제 쭉 보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쭉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포괄일제 기판액이 물적 범위와 실적 범위. 자, 이제 포괄일제는 이제 물적 범위 그리고 실적 범위를 조금 더 볼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해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포괄일제가 있는데 여기에 포괄일제. 자,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다 한번 해볼게요. 포괄일제로. 자, 상습범 포괄일제가 있는데 물론 상습범 포괄일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영업범 포괄일제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포괄일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포괄일제로 기소했습니다. 포괄일제로 기소했으면 맨 위에 이 라인을 보는 거예요. 이 라인. 맨 위에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자, 포괄일제로 기소했습니다. 그 공소장에 1월 1일, 2월 1일 보이시죠? 1월 1일, 2월 1일 상습범 포괄일제로 기소를 했습니다. 포괄일제로. 그래서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만약에 확정이 됐다 해볼게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 해볼게요. 어차피 뭐 설명해 주는 건데 좀 이렇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뭐 쭉 있다 해볼게요. 자, 이게 포괄일제예요.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자, 1월 1일, 2월 1일로 기소했어요. 자, 이게 상습범 포괄일제, 이게 상습범 포괄일제. 그러니까 뭔데요? 동종이죠. 동종의 범죄로 기소했단 말이죠. 쭉 가가지고 여기 판결이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되고 무죄가 선고되고 면소가 선고되고 자, 확정이 됐다 해볼게요. 그러면 기판력의 물적 범위, 포괄일제의 기판력의 물적 범위는 1월 1일, 2월 1일만이 아니고요. 실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뭐 3월 1일, 뭐 여기 만약에 4월 1일이 있으면 4월 1일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죠?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기판력의 물적 범위. 그런데 이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2월 1일을 단순 사기 저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소해가지고 만약에 선고되고 확정이 됐다면 기판력은요 어디만 생긴다고요? 2월 1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습범 포괄일제인데 상습 사기인데 단순 사기로 기소했으니까 이거는 별종이죠. 다른 말로 이종이죠. 자, 이종의 범죄, 별종의 범죄로 기소해서 확정이 됐다면 기판력은 여기만 생긴다고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원래는 하나의 포괄일제지만 무엇으로 기소해서 확정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원래 포괄일제가 무엇으로 기소돼서 확정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상습범 포괄일제로 기소해서 확정됐다면 자, 기판력의 물적 범위, 범죄,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행 이것만 실제 심리했던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런 추가 범행들의 기판력이 다 생겨요. 그런데 자, 이 별종 이종, 즉 포괄일제인데 기본 구성 요건 단순 사기로 단순일제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여기만 기판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소가 돼서 확정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자, 이게 기판력의 물적 범위. 하나의 포괄일제는 하더라도 무엇으로 기소가 돼서 확정된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판력의 실적 범위 잡을게요. 기판력의 실적 범위. 그러면 포괄일제의 기판력의 실적 범위. 포괄일제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 말고도 실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은 추가 범행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상습 사기는 처벌 못한단 말이냐? 동일한 어떤 상습성이 발현돼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상습 범행은 처벌 못한다는 말이냐? 기판력이 생긴단 말이냐? 그건 아니겠죠. 내가 상습 사기요. 무전취식을 했어요. 상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 2개 정도 무전취식으로 기소돼서 확정되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무전취식은 전부 다 처벌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 포괄일제 상습 범행이 이 포괄일제가 기판력이 생기는 이 시점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끊어줘야 되겠지. 그럼 어느 시점까지냐? 법원에서 실제 심리가 가능했던 시점까지. 법원에 실제 심리가 가능했던 시점이 언제냐? 만약에 여기서 변론이 종결됐다 할게요. 변론이 다른 말로 심리제. 심리가 사실 심리가 종결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3월 20일이다. 3월 20일에 심리가 종결됐다. 3월 20일에 심리가 종결. 그럼 여기까지냐? 그러면 3월 20일 있고 이제 4월 1일 추가 범행이 있거든. 뭐 여기까지냐? 심리가 안 했던 시점이 아닙니다. 왜? 심리가 변론이 종결돼도 종결한 변론 심리를 재개할 수 있어 없어? 재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변론 심리가 종결돼도
아직은 심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 선고시까지일까? 확정시까지일까? 선고가 되고 나면 이 7일 동안은요 심리 못합니다. 이거는 상소제기간, 불복기간이지 심리기간 아니거든요. 선고를 해버리고 나면 선고한 지네들도 지가 선고한 것에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 시점까지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변론 종결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시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고시까지가 됩니다. 선고시까지. 근데 만약에 상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야기 달라져요. 상소를 제기했다면 이야기 달라져. 상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여기 6월 20일에 선고되고 그 7일 지나서 확정됐다. 그러면 이 기판력은요. 1심과 2심을 우리는 사실심이라 하거든. 사실심,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2심을 속심이라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사후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심이야. 1심의 심리를 이어받아서 계속적인 사실심리를 하는 곳이라고. 그럼 2심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심리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언제까지냐 말이죠. 2심 판결 선고시랍니다. 2심 판결 선고시. 여기까지 동의성 인정되는 거고 기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자 5월 1일, 6월 1일 추가 범행이 있었다면 어디까지요? 6월 20일이니까 6월 1일까지 생기는 거지. 계속적인 추가 범행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만약 여기서 상고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게 30일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8월 20일에 선고가 되고 이제 바로 확정되겠죠. 확정이 됐다면 기판이 어디까지 생길 거냐. 여기 7월 1일 있고 8월 1일 있다. 근데 3심은 사후심이고 법률심입니다. 법률 판단하는 곳이고요. 또 사실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심이고 사후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를 못합니다. 이거는 심리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3심에서 확정돼도 언제까지? 2심 선고시까지 기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포괄일제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그럼 됐죠? 그러면 포괄일제의 경우에 기소해서 확정되었다면 1심에서 확정됐다면 1심 선고시까지, 2심에서 확정됐다면 2심 선고시까지, 3심에서 확정돼도 2심 선고시까지 됐죠? 기판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봐라. 만약에 1심에서 선고됐다. 4월 20일에 선고됐다. 그러면 자 4월 20일에 선고되고 7일 지나서 확정됐어요. 그러면 4월 20일까지 1월 1일, 2월 1일로만 기소돼서 확정돼도 3월 1일과 4월 1일까지 기판이 생겨요. 그래서 3월 1일, 4월 1일을 기소하면은 면소 판결,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로만 확정돼도 여기까지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걸로 본다니까요. 동의성 범위까지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니까요. 기판이 생겼거든요. 이걸 기소하면 이미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사실 폐지 확정 따라 소송 조건 불구비 면소 판결로 끝나요. 요것을 기소하면 실체 재판이 들어지겠죠. 실체 재판. 그렇죠? 실체 재판. 왜? 기판력은 여기까지만 생기니까. 여기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포괄일제지만요. 동일한 상습성 하나의 포괄일제이지만 이렇게 상습법 포괄일제 기소해서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여기까지만 기판력이 생기고 여기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포괄일제가 되고 이 나머지는 또 하나의 포괄일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실 판결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동종의 범죄로 기소하면 이 두 개는 하나의 포괄일제가 두 개의 포괄일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동종, 포괄일제, 동종의 범죄로 기소가 되면 사실 판결의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두죄로 분리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재수관계는요 실체적 경합범위 된다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범위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단순 사기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소하면 어떻게 돼? 단순 사기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소하면 어디만 기판이 생긴다고요? 2월 1일만 생깁니다. 2월 1일만. 나머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4월 20일에 선고됐어. 4월 20일 선고됐어. 이런 것들 이거 선고 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여기만 생긴다니까요. 사실 판결 선고 이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포괄일제가 두 개의 포괄일제로 분리가 안 돼요. 여기만 이 단순 사기 여기만 기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하나의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만 단순 사기로 하면 여기만 기판이 생기고 나머지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판결 선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형을 선고할 건지 하나의 형을 선고할 건지 재량에 따면 틀려요. 이게 하나의 포괄일제니까 당연히 하나의 형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죠?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하는데 이거는 분리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포괄일제가 사실 판결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포괄일제로 분리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사기고 상습 사기 포괄일제니까요. 그렇게 분리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종 이종이라면 분리가 돼야 안 돼.
분리가 안 됩니다. 별종, 이종, 분리, X. 동종이라고 하면요. 동종이라 하면 분리 O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포괄일제를 범했을 때도 검사가 무엇으로 기소했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검사가 무엇으로 기소했는지를 잘 봐야 돼, 이놈들. 그 자기를 확인해야 돼. 검사가 여러분이 포괄일제를 범했는데, 상습범 포괄일제, 영업범 포괄일제를 범했는데, 검사가 포괄일제로 기소했다면 들키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해서 기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요. 들키지 않는다면. 들키면요, 심리중에 들키면, 발각이 드러나면, 그때는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범행을 했던 놈과 두 개, 세 개, 네 개 했던 놈이 죄값이 다르겠죠. 그냥 들키지만 않는다면요. 드러나지만 않는다면요. 여러분 2심까지 올리는 게 좋아요. 왜? 여러 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범행을 하고 있다면. 그걸 올리면 거기까지 전부 다 기판이 다 생길 거니까요. 그런데 기본구수 요건의 범죄로 기소가 되면, 단순 일죄로 기소가 되면 거기만 기판이 생겨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드러나지 않은 다른 추가범행의 기판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건 나중에 처벌됩니다, 여러분. 드러나면 말이죠. 발각되면 말이죠. 이렇게. 그래, 무엇으로 기소됐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 이 이해의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요. 우리 약식으로 기소했다. 약식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포괄일제를 약식 명령을 발령하고 송달해 주겠죠. 그럼 7일 지나서 확정될 겁니다. 그럼 기판이 생길 건데요. 약식 명령 확정도 확정 판결에 들어가거든요. 기판이 생기거든요. 그 기판이 어디까지 생길 거냐? 심리 가능성이 있던 최후 시점인데 이게 발령시냐 송달시냐? 어디라고요? 발령시까지죠. 발령시. 발령되고 나면요. 이거는 약식 명령서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심리 가능성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또 한 개. 자, 이게 포괄일제인데요. 포괄일제인데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포괄일제로. 근데 이게 판결이 선고됐어요. 이게 상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상소를 제기했는데, 자, 이 기록 접송을 합니다. 그러면 항소인은요, 항소 이유서를 보내거든요. 항소 이유서. 이 항소 이유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할 거예요. 항소 이유서를 며칠까지요? 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까지? 20일까지 항소 이유서가 들어와야 돼요. 자, 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요. 이 만료. 이 만료가 되도록 항소 이유서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때리거든요. 항소기각 결정을 때리거든요. 항소 이유서가 들어오면 심리를 진행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했잖아요. 2심까지 올라가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판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항소 이유서가 오지 않아서 항소기각 결정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판이 생길 거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시까지냐? 아니면 항소기각 결정시까지냐? 이 문제죠. 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까지다. 언제까지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될 때까지 들어오면 심리하는데, 만료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심리를 못하고, 그러면 항소기각 결정 떨어지니까 만료시까지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항소기각 결정시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3월 20일이고 여기에 4월 20일이다 하면 4월 20일까지 기판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말이죠. 항소 이유서가 오지 않아도 항소심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적인 게. 뭔데요? 직권조사가 있을 때. 이 재판이 헌법법률 명령규칙이 위반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항소심이 보니까.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항소심이 딱 보니까 하급법원의 이 잘못된 부분 직권조사 사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직권으로 자기가 조사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더란 말이죠.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항소 이유서에 담지 않아도 항소심이 보니까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이들이 있더란 말이죠. 지네들이 법을 잘 알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게 보이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심리를 진행하거든요. 또는 처음에 항소장에 아예 항소 이유를 적었다면 이게 바로 항소 이유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아직은 심리의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직권조사가 있다거나 항소장에 항소유가 있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항소 이유 제출 기간 만료가 되도록 항소 이유서 안 왔다. 또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도 없네. 그러면 결국은 항소기각 결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소기각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심리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어떨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소기각 결정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포괄일제 기판에게 시적범위요. 시적범위 항소기각 결정 시 옳은 표현들 항소기각 결정 시 오답 표현은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기 오답이겠죠. 그 다음 약식 기소의 경우에는
예, 발령시가 옳은 표현이 되겠죠? 뭐 송달시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정식기소의 경우에는 그때는 사심 판결 선고시,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1심이면 1심 선고시, 2심이면 2심 선고시, 3심이면 2심 선고시, 1, 2심을 합해서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가 되는 거고요. 뭐 결론 종결시 오답, 확정시 오답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 됐다면 다 됐다. 뭐가 어렵냐? 그러면 이론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이거든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도 이제 어제 우리 다 했습니다. 어제 그 정도 문제만요. 어제 나온 기판에 관한 그 정도 문제하고 그다음 동일성은 어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제시했는데 그걸 벗어나서는 이론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론적인 틀은 어제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 충분해요. 그러니까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 또는 단순 사기 뭐 이렇게 딱 기소됐다면 사심 판결 선고 전에 그것을 기소했던 후에 기소했던 상관없어요. 실체 재판이 답이에요. 자, 상습범 포괄일죄, 뭐 영업범 포괄일죄, 포괄일죄로 기소했다는 말 딱 나오면 뭐 그때는 사심 판결 선고 전에 기소하면 면소 판결, 후에 그것을 기소하면 실체 재판이요. 포괄일죄로 기소했다는 말 나오면 사심 판결 선고 전 뭐 면소, 후 실체, 전 면소, 후 실체.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 단순 사기 이런 거, 단순일죄 이렇게 기소했다면 뭐 실체 재판이요. 실체 재판. 이것을 가지고 탁탁 점검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세요. 원래 포괄일죄인데요. 원래 포괄일죄인데 이것을 상습범으로 기소했는지 기본구성 요건의 범죄로 기소했는지 무관하게 어떤 걸로 기소했는지 무관하게 사심 판결 선고 전에 추가 범행의 기판력이 생긴다. OX. 원래 포괄일죄인데 집중 안 할 기가. 원래 포괄일죄인데 이렇게 기소했던 상습범이든 단순 사기든 어떤 것으로 기소해서 확정됐는지와 무관하게 사심 판결 선고 전에 그것을 기소하면 면소 판결이다. OX. X. 상습범으로 기소했을 때 면소. 기본구성 문제로 기소하면 실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끝났습니다. 기판력도. 그 다음 이제 파트 5. 상소 통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소 통칙 개관. 거기에 여러분, 자, 우리 상소 통칙에서 여러분이 확인했죠, 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불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불변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던가요? 불변금. 근데 어떤 강사, 대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 계력이다. 불변금이 계력이다.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보기도 뭐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봐야지. 무슨 소리. 아니, 왜 그럴꼬? 왜 그렇지? 아니, 왜 그럴꼬? 아,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 입을 닫고 있으라. 그냥 지가 모르면. 그냥 닫고 있으라. 애들아, 이거 혼돈 주지 말고 그냥 닫고 있으라. 닥치라.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닥치라. 이시죠. 그냥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지네들이 빈도를 보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 강사의 수업을 듣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내 새끼들 아니니까 뭐 보라고 이제. 뭐 틀리란 말이야. 안 보고 틀리라. 그래도 그거는 학생들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웃기더라고요. 하물며 긴급체포 대상 문제도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라 하는 강사도 있으니. 아유, 내가 뭘 깔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오해하지 마라. 아니, 내 왜 웃는데. 아니, 이건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다, 사람들이. 참, 네. 자, 상소 통칙 개각은요, 이 상소 통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변금이고,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보죠. 맨 위에 1심에서 이제 결정이 떨어져요. 이 결정, 중간재판이 결정이죠. 법원의 재판이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그죠? 이것도 국가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고, 명령은 법관이 하는 기재. 결정과 명령은 중간재판이요, 중간재판. 이건 원칙적으로 상소가 안 된대. 결정과 명령은. 근데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의 종국재판, 원칙적으로 상소가 돼. 이렇게. 그리고 판결한 재판은 마지막 재판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죠? 구두변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결정과 명령은 중간재판 수없이 많이 떨어지거든.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가능한 재판이 결정과 명령이제. 또 수없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불복된다 하면 틀리다. 이것도 나왔다.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돼.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니까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가능하다. 근데 판결은 딱 한 번 떨어진다. 딱 한 번 떨어진다. 딱 한 번. 그래서 이 판결한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서 해야 되고, 됐죠? 이게 판결한 재판이야. 원칙적으로 상소가 다 되는 거고, 자, 이 결정이란 재판에 대해서는 근데 불복이 원칙적으로 안 돼. 상급법은 하소연 상소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어. 이게 항고제, 항고로 다시 보통항고하고 적시항고 나뉘어진다, 그죠? 보통항고는 구보압감이라 있죠. 구보압감,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들. 그 다음 적시항고요. 적시항고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뒤에 가면 나와요. 규정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규정이 있으면 3일 내에 해야 되는 게다, 그죠? 그리고 적시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 3일 동안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동안은 집행을 못해. 그리고 3일 내에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법원이 이 적시항고에 대한 판단할 때까지 이 결정의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거야. 이게 적시항고. 근데 정지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지, 그제? 정지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죠? 이건 바로 튀고 나와야 된다. 정지가 안 되는 게 두 개.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간이기각 결정, 수송 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의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합의가 아니다. 법원 법관이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적시항고. 이거와 또 수송 증인이 출석 의무를 위반했을 때 수송 비용 증인 부담, 과태료, 그다음 감치 결정 이에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한데 이 적시항고 또한 재판 집행 정지 안 된다는 거 두 개 기억하고 또 적시항고가 원래 3일인데 3일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지. 배상 명령에 대한 적시항고는 7일 그리고 형사 보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는 일주일 이런 것들 다 비교해가지고 기억하면 되겠네. 자 이게 적시항고 되는 것은 나중에 한 목에 한번 모아보고 그다음 이제 판결이 선고되면요 이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가 되거든요. 상급반 하소연 이걸 항소라고 하죠.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심에 올라가면 자 2심 법원이 결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항고를 하면 항고법원이 또 결정하겠죠. 또는 2심 법원이 결정하겠죠. 이걸 대법원에 끌어올리는 거 원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재항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항고 항고법원이 한 결정 또는 2심 법원, 고등법원이 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끌어올리는 것은 전부 다 재항고예요. 재항고는 올 적시항고입니다. 적시항고. 됐죠? 그 다음에 2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에 끌어올리는 거 가능하거든요. 이걸 상소인데 이걸 상고라고 하죠. 상고. 그래서 3심 법원이 결정하면 이건 확정이 돼요. 3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불복 못 하거든요. 그 다음 3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도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를 상소각칙이라고 하고요. 근데 상소각칙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딱 두 번 정도 나왔잖아요. 8년 동안에. 근데 그 무렵에 성진에도 나오고 그 무렵에 뭔가 출제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꺼졌고 지금은 지금 이제 상소 각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소 통칙은 중요합니다. 밑에 이제 상소 통칙이죠. 상소권자를 봐야 돼요. 상소권자는 고유의 상소권자죠. 고유한 상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요? 검사죠. 그리고 누구요? 피고인입니다. 또 뭐 항고권자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렸고요. 검사하고 피고인. 그래서 상소 대리권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법정 대리. 이거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 배직형,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 이네들은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 못해요. 자,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입니다. 원심입니다. 이거 상소심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죠. 법정 대리는 이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유의 상소권자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리권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근데 걔네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리권자를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얘네들. 그리고 이제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과 회복이요. 발생과 소멸, 회복. 상소권의 발생. 이런 잘 물어보진 않아요. 판결의 선고 또는 고지되면 발생하죠. 그다음에 소멸요. 상소기간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소멸. 그다음 상소 제기간 내에 상소 제기하지 못했단 말이죠.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에 상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 가능하대요. 회복.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소 제기를 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회복 결정이 떨어지면 상소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회복. 됐죠? 그리고 이 회복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 증거한다면요. 회복 부분에 대해서 하나 증거한다면 그 옆에 그 챕터 2를 보세요. 구교재랑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좀 이따 바로 돌아올 겁니다. 회복 부분에서 하나 볼게요. 뭔데요? 상소 제기안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상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상소 포기가. 그리고 이제 7일 내에, 아직 상소일 내에, 이 포기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요. 상소 포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아직 상소 기한이 남아있죠? 그럼 상소만 제기하면 돼요. 아니, 포기를 했는데 이 무효 주장에 대해서 무효가 되느냐?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우리 필기 노트. 신교재 같은 경우에는 53페이지. 구교재도 일단
한 3페이지 정도 가가지고 앞뒤를 한번 볼게요. 소송의 가치 판단 부분 한번 보세요. 빨리 넘기라. 몇 페이지인지 빨리 말해라. 아니, 53이라니. 53, 50, 49. 그러니까 그 앞뒤로 보라 했잖아, 내가. 49를 보세요, 49. 49를 봤나? 그 맨 밑에 수송행위 유효, 무효 보이나? 자, 왼쪽 하단. 거기 봐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수송행위.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해 주면 좋다, 지금은. 이거 이전에 행시 정도에 나왔던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기, 강박, 착오. 자, 갑이 사기, 강박을 해. 을이 착오에 빠져 수송행위를 한다. 실체 형성행위는 그대로 유효예요. 이건 잘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절차 형성행위 원칙 유효다. 절차 유죄의 원칙 때문에 그래.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 뭐? 통상인의 판단, 착오와 중대한 판단이어야 돼. 거기에 착오의 중대성. 위에다가 통상인 판단 적어라. 통상인 판단. 통상인의 판단으로 착오가 중대해야 된단 말이야. 통상인 판단 적어놨나? 내가 적으라 했네. 그렇지? 통상인의 판단, 착오가 중대해야 되고, 통상인 판단, 이게 경감부에 나왔지. 통상인 판단, 착오 중대해야 되고, 그 다음 착오의 불규칙성. 을이 착오에 빠져 수송행위를 할 때 자기의 잘못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입니다. 이 밑에 법률 X 해놨지? 법률에 반하는 게 아니고 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 그때 이 절차 형성 행위가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상소 복이라는 것은 절차 형성 행위제. 교도관이 내어주는 항소 복이서의 교도관이 갑이라 해볼게. 을이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상소 복이서를 항소장이라 쏘기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 피고인이 확인도 안 해보고 거기다 서명 무인합니다. 항소장이를 하니까. 자, 이거 절차 형성 행위를 한 거 맞죠? 통상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착오 중대한 거 맞아요. 저는 항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지금 항소 포기서에 사인했으니까 통상인의 판단 착오 중대한 거 맞고요. 근데 착오에 빠져 수송행위를 할 때 잘못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 탈락. 그래서 예외 무효가 될 수 없고요. 원칙 유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항소 포기는 유효. 재판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 지금 포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면 무효 주장하면 무효가 되겠죠? 이 무효가 되면 그때는 상소 제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소만 제기하면 되고 여기 회복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상소 포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소기간 7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뭐 한다고요? 회복 청구를 하면서 상소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됐죠? 그 옆에 이미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소를 제기했는데 이 상소 제기한 것을 포기 취하했다고요. 이 포기 취하에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 할 거냐? 이때 뭐 할 거냐? 절차 속행 신청하는 거예요. 이미 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되어 있죠? 네, 절차 속행 신청한다는 겁니다. 절차 속행 신청. 됐죠? 절차 속행 신청. 근데 여러분, 상소 제기 후라는 말은 때로는 주기도 하고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형소규칙에도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 취하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포기 취하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상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기되어 있으니까 이거 취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소 제기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규칙대로 생략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소 제기 후 포기 취하 이렇게 해도 당연하고요. 상소 제기 후란 말이 생략되고 포기 취하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도 취하를 했어? 그러면 상소 제기되어 있겠네? 그럼 절차 속행 신청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다음 앞에 두 개는 그냥 상소 포기라는 말을 줍니다. 바로. 상소 포기 부존재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요. 상소 포기했는데 상소 포기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요. 상소 포기 후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상소 제기한 도가 전 상소 제기, 도가 후 회복 청구 더하기 상소 제기. 됐죠? 딱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회복 청구 밑에 절차도 볼게요. 청구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구술 안 돼요. 서면. 원심입니다. 원심. 상수임 아니에요. 원심. 그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 제기하는 겁니다.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 제기. 동시입니다. 회복 청구에 대한 회복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7일에 상소 제기한다면 틀려요. 동시에 돼요. 동시.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청구 이쪽에 가면은 집행은 정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7일 지나면 확정되죠. 확정되면 집행으로 넘어갔겠죠. 이때 회복 청구하면서 상소를 제기하면요. 이때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의적이에요. 하야한다면 틀립니다. 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규정이 있거든요.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어제 저녁에 문제 풀었습니다. 어떤 심판례가 하나 있냐면 이런 심판례가 하나 있어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고요.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인 판결이 선고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뒤늦게 피고인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요. 이런 경우에 항소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미 항소인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서 항소 제기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 이미 항소인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됐죠? 두 개의 항소인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이거 항소권 회복 청구했고 항소 제기하면 이걸 받아주면 또 항소인 재판이 또 떨어진다고요? 그렇진 않죠.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 다른 배 문제집에 그 지문 있잖아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거기 회복까지 나왔습니다. 회복까지 받고 그 밑에 이제 상소이익.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소이익이 있어야 돼요. 상소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소이익. 이거는 뭔데? 내가 상소를 제기했을 때 그 상소를 받아주면 내한테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소이익이죠. 자, 검사는 피고인에 불리한 거 저한테 이익되는 거 맞단 말이죠. 근데 피고인에 이익되는 것도 저한테 이익되는 거 맞아 이거죠. 왜?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공직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소이익은 사실 검사한테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은 공직적 지위가 없지. 피고인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상소만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익이 되는 상소만요. 그러면 여러분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이익이 돼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유죄를 그대로 유죄지만요. 형을 깎아달라 또는 경한행을 때려달라. 당연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혹 이거요. 형면제나 선고유예. 형면제 판결에 대해서 상소이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형면제도 엄연히 유죄 판결이죠.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저한테 이익이 돼야 안 돼? 되죠. 형면제 판결도 엄연히 유죄 판결이니까 형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이익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이익이 있어 없어? 있죠. 제3자 소유물은 맞지만 몰수라는 것은 형벌이고 또 제3자가 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올 거니까 상소이익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이익은 없죠. 무죄를 형재판 때려달라 없고요. 무죄 주문은 좋은데요. 무죄가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뭐 심신상실자니까 무죄다. 그래서 이거 말고 혐의 없어 무죄로 바꿔달라.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했죠. 이유를 다투는 건 상소가 안 되거든요. 주문을 상소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딱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죠. 됐죠? 예, 상소이익에 관한 이야기들 딱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좀 자주 물어보는 중에 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했고요.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고요. 근데 그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버린 겁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버린 거예요. 이때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검사에게는 상고이익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검사가 형을 올려달라 했는데 자, 기각하면 자, 피고인은 좋은 거니까요. 지는 1심 형이 딱 적당해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항소 포기했고 검사가 형을 올리려고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사 항소가 기각돼 버린 것은 피고인에게 어떤 법적인 어떤 불이익을 더 야기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검사 항소를 기각해버렸잖아요. 안 받아줬잖아요.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해요. 근데 검사는 당연히 상고 제기할 수 있죠. 2심이 안 받아주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형을 올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어때요? 그 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했는데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 항소인 판결에 대해서 갑자기 피고인이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어제 저녁에 우리 문제 풀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예, 3심은 사후심이란 말이죠.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데 2심에서 양형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심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 출제 빈도도 낮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상소이익까지 다 했고 자 이제 상소제기 취하 폭인데요. 상소제기 취하 폭이 자 상소권자가 상소권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상소이익이 있다면 이제 상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소를 제기하면 되는 건데 이 상소제기는
상소장이란 서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서면을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원심법원에. 상수심 아닙니다. 원심법원에 제출. 원심법원에. 됐죠? 원심법원에. 상소제기. 그 다음에요. 이제 상소제기한 것을 취하여. 상소제기했는데 그걸 물릴 수도 있죠. 이 취하여. 그리고 이제 아예 상소권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소제기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상소제기하지 않겠다. 상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취하고 포기는요. 서면과 구술이 다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서면도 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이 돼요. 상소제기는 서면, 포기 취하는 서면과 구술. 됐죠? 취하는 어디 하는 거라고 이 취하는? 취하는요. 자, 일단 포기부터 해볼게요. 포기는 어디에? 원심. 취하는 어디에요? 상소심법원. 근데 아직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취하도 어디 한다고요? 원심에 할 수 있다요. 했죠. 원심에 할 수 있다. 그리고요. 고유의 상소권자는 포기와 취하가 다 되죠. 근데 고유의 상소권자인 피고인이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포기를 못합니다. 취하는 돼요. 포기를 못해요. 됐죠. 이런 것들. 그리고 법정 대리인 있는 피고인이 상소 포기 취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포기 취하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상소 대리권자는요. 법정 대리,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 이런 상소 대리권자는요. 포기는 못하고 뭐밖에 못해요? 취하밖에 못합니다. 포기를 못해요. 취하밖에 못해요. 이 취하를 할 때도 이네들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받지 않을 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동의할 때는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죠? 서면을. 그런데 공판정에서 동의할 때는 구술 동의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명시로 해야 되고요. 우리 어제 저녁에 문제 다 풀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 정리서든 어떤 책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할 때 오래 걸리겠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취하 포기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일부 상소입니다. 일부 상소. 이거는 일부 상소. 자, 일부 상소는요. 재판의 일부만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상소는 일부만요. 근데 일부를 상소했는데 그 일부와 불가분의 어떤 관계 있는 부분이 있다. 불가분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전부가 다 상소에 다 올라가는 거죠. 전부 상소가 돼버리는 거죠. 됐죠? 일부 상소요. 그 일부 상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일부 상소에 대한 내용은 그나마 조금 물어봅니다. 불변금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좀 물어봐요. 그리고 일부 상소를 조금 여러분 어렵게 느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상소권자 발생 소멸 회복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까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어요.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상소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빈도가 있고요. 좀 어려워요. 그건 정리를 필기로 더 보면서 할 거예요. 108페이지. 거기에 일부 상소 부분 넘어가 보세요. 구교재는 페이지가 좀 달라요. 자, 일부 상소. 우리 실체적 경합범 있잖아요. 실체적 경합범 같은 경우에 보세요. 갑이 A죄, B죄를 범했을 때, A죄는 유죄, B죄는 무죄가 떨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일부 상소 되는가? 되죠. 자, A죄, B죄. A죄, 유죄, B죄, 무죄면 주문이 딱 분할되죠. 우리 상소는 주문을 상소 제기하는 것이라서 주문이 분할 가능하면 일부 상소 되는 거예요. 주문이 분할 가능하면. 자, A죄, 유죄, B죄, 무죄는 주문이 분할 가능하잖아요. 일부 상소 되고요. 그 다음 A죄는 유죄, B죄도 유죄예요. 근데 A죄 유죄가 떨어졌고 징역이 떨어졌고요. B죄 유죄가 떨어졌는데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주문이 딱 분할되죠. 징역이고 자유형이고 재산형이니까요. 딱 나뉘어지잖아요. A죄가 징역이고 B죄가 벌금이고 나뉘어지니까 일부 상소 돼요. 그 다음에 둘 다 유죄가 떨어졌는데 하나형이 떨어졌습니다. 하나형이 둘 다 경합범인데요. 경합범 처벌에 의해서 우리 가중주의 둘을 합한 하나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형이 이 둘을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A죄 유죄만 상소를 제기해도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B죄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일부 상소는 안 되죠.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도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B도 상수임에 의심되고 심판의 사항이 돼요. 일부 상소 안 돼요. 자, A죄도 무죄고 B죄도 무죄면 일부 상소 되느냐? 이건 되죠. A죄 무죄, B죄 무죄. 주문은요. 피고인 무죄다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을 합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A죄 무죄, B죄 무죄. 이 무죄란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만 적은 거예요.
피고인 무죄 이 말은 A죄 무죄야, B죄 무죄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A죄 무죄만 끌어올릴 수 있죠. 아니면 B죄 무죄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까 상소이익이 없다 했는데 피고인요. 피고인은 물론 못해요. 누구? 고유의 상소권자는 피고인과 검사 아닙니까? 검사 말이죠. 검사가 A죄 무죄는 수긍이 가요. 근데 B죄 무죄는 수긍이 안 가. 그럼 이것만 올릴 수 있죠. 당연히. 검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의 일부 상소에 대한 다 내용은 봤고요. 자, 단일 사건이요. 여러분 단 1이죠. 1. 그러니까 일부 상소 안 돼요. 일부만을 상소하게 하면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 전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상소입니다. 단순일죄, 과형상일죄, 포괄일죄, 일부 상소 안 돼. 만약에 일부 상소되게 하면 상소 불가분에 의해서 전부 상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일체 한 몸이죠. 한 몸이 되어 있는 부가형 일부 상소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대표적으로 몰수와 추징, 몰수 추징 이 부가형이잖아요. 주형이 있고 몰수 추징만 끌어올리면요. 몰수 추징만 상수에게 하면요. 그 뒤에 적법한 상수에게 적으세요. 적법한 상수에게로 다뤄와야 돼요. 적법한 상수에게 적법이라고 적으세요. 몰수 추징만 상소 딱 이거 몰수 추징만 상소 이렇게 여기 딱 해가지고요. 적법 몰수 추징만 상소를 되게 해도 이건 적법입니다. 몰수지만 상수에게도 적법이에요. 적법. 근데 전에는 여러분 우리 판례 입장이 몰수지만 상수에 의하면 위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적법이란 말을 적으라 한 거예요. 위법하다. 그래서 이건 기각한다는 게 이전의 판례였어요. 근데 2008년도에 드러나비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 입장을 바꿉니다. 몰수만 상수에게도 적법한 상수에게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판례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상소 불가분 원칙이요. 왜?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전부가 2심되고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 먼저 하나 알아야 되고요. 전원합의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2심에서 주형을 파기할 때 몰수증도 함께 파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죠. 왜? 일체니까요. 이 둘을 합해서 이자에게 주어진 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형과 몰수증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놈의 지가 범한 범죄에 합당한 죄값이에요. 근데 주형이 파기가 되면은 주형이 파기가 돼서 이 주형을 바꾸면 그에 따라 몰수증도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놈의 죄값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몰수증도 같이 파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2심에서 상소심에서 몰수 추징이 잘못됐다고 돌려보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에 몰수 추징이 잘못됐다고 파기해가지고 돌려보낸다 할게요. 몰수 추징이 잘못됐다고. 이런 경우에 몰수 추징 이 부분을 변경할 때 주형도 함께 변경할 수 있는가? 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은 구속되거든요. 근데 상급법원이 몰수와 추징이 잘못됐다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상급법원 판단은. 그랬을 때 하급법원이 몰수와 추징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주형은 상급법원이 언급이 없었는데 주형을 변경해도 되느냐? 혹 주형을 변경하는 것이 상급법원 판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전체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이자에게 주어진 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수증이 바뀔 때 주형도 같이 손을 대주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벌였을 때 몰수란 것도 형벌이잖아요. 추징도 형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형벌이고 주된 형벌이 있잖아요. 이 둘을 결합해가지고 이 전체가 이자가 범한 그 범죄에 합당한 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수 추징을 바꿀 때 주형도 같이 바꿔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범 판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됐고 판례 3개 딱 정리를 했죠. 그다음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일부 상소 안 된다. 그렇죠. 소송 비용은요 비용이거든요. 소송 비용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일부 상소는 안 된다. 됐죠? 일부 상소는 안 돼요. 소송 비용 부담 재판 일부 상소 안 돼. 소송 비용이요. 이거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 소송 비용만 상수심에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 주형이 전부 다 올라갈 때 본안 사건이 그대로 올라갈 때 소송 비용을 조절할 수 있지. 본안 사건은 유죄, 이 형벌 이거는 내버려 두고요. 소송 비용만 끌어올려서 이 비용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비용만 일부 상소는 안 된다. 그다음 맨 밑에 배상 명령 일부 상소. 자, 배상 명령만 혹 일부 상소 가능한가? 배상 명령만 일부 상소 가능한가? 이건 가능합니다. 우리 1+1이죠. 우리 형사소송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요,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명하는 것이 우리 배상 명령이잖아요. 소촉법에 있거든요. 형소법이 아니고 소촉법에 있어요.
내가 상해를 가했을 때 그 상해죄를 재판한 법원에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까지 얼마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원래 민사 판결이에요. 이것을 형사소송에 덧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이 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일부 상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시항고란 방법으로 불복을 제기하는데 이 적시항고는 통상의 적시항고 아니거든요. 7일입니다. 3일 아니에요. 3일이라고 오답도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7일 CF요. 3일 X. 자, 이게 일부 상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하나. 자, 상수의 심판 범위 이제 딱 이거 봐야죠. 일부 상소에 좀 어렵게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죠? 자, 수재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습니다. 수재의 일부에 대한 상소, 수재의 일부에 대한 상소. 수재의 일부에 대한 상소. 여기에 자, A죄 유죄가 떨어졌고요. 예, B죄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A죄 유죄, B죄 무죄. 일부 상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일부 상소 된다 했잖아요. 경합범. 만약에 빨간 라인 볼게요. 빨간 라인. 피고인만 유죄를 상소하겠습니다. 자, B죄 무죄는 아무도 상소되지 않았어요. 자, A죄 유죄만 피고인이 상소되겠습니다. 그러면 A죄만 올라가죠. A죄만 2심 돼요. A죄만 심리 범위 되죠. A죄만 파기하는 겁니다. A죄만 파기합니다. A죄만 파기합니다. A죄만 일부 파기죠. 일부 파기. 일부 파기.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파란 라인 볼게요. 금정색이요. 금정색 라인 볼게요. 그 밑에 금정색. B죄 무죄만 검사 상소하게 합니다. 자, A죄 유죄는 아무도 상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제를 할게요. 자, B죄 무죄만 검사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면 B죄만 2심 되고요. B죄만 심리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파기할 때는 B죄만 파기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물론 전부 파기해야 된다는 전부 파기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일부 파기설입니다. 그 일부 파기 판례입니다. 판례. 전부 파기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학설이고요. 우리 판례 입장은 일부 파기입니다. 일부 파기. 그래서 자, 일부만 상소하겠다. 일부 파기. 경합범위요. 일부만 상소되게 됐네. 일부 파기. 일부만 상소되게 됐네. 그게 상소가 있으면 일부만 파기. 됐죠? 자, 이제는 파란 거 볼게요. 파란 거. 자, 피고인은 A죄 유죄를 상소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B죄 무죄를 상소하겠습니다. 또는요. 검사가 유무죄 전부를 다 상소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 문제 풀었죠? 똑같은 거거든요. 검사가 유죄, 무죄 전부를 상소하겠다. 유죄는 형을 더 올리려고 하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자, 검사가 유죄, 무죄 전부를 다 상소하겠다. 또는요. 피고인은 유죄, 검사가 무죄를 상소하겠다. 자, 이런 경우요. 자, 검사는 무죄, 피고는 유죄를 상소하면 각자로서는 일부 상소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전부 상소되게 된 거 맞죠? 또는 검사가 유무죄 전부를 다 상소하게 하면 전부를 다 상소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심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A죄는 상소 이유가 없고요. 유죄는 상소 이유가 없고요. 무죄가 상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부를 다 파기하는 겁니다. 전부를 다 파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파기하는 겁니다. 전부 파기. 왜 그러냐면은 A죄는 유죄가 그대로 맞단 말이죠. 근데 B죄가 상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B죄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개가 유죄라면요, 이 둘을 합한 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를 깨가지고 하나의 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둘 다 깨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A죄 유죄는 상소유가 없으니까 유죄 그대로 맞아요. 이걸 무죄로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자, B죄가 무죄가 잘못됐고 이게 유죄로 바뀌는 거니까 이 둘을 합한 죄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깨줄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파기. 그럼 지금은 이제 시험 막판에 딱 가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상소, 전부 파기라 하시면 돼요. 혹시나 그 반대로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줍니다. 그렇게는. 어떻게? A죄는 상소유가 있고 B죄는 상소유가 없다. 뭐 이렇게는 안 줘요. 이렇게는 안 준다고요.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A죄, B죄가 있을 때, 자, A죄가 이 유죄였죠. B죄가 무죄였죠. 이거 상소유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없고 있고, 자, 있고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올 건데, 그죠? 전부 다 상소유가 다 없다면 기각이죠, 그냥. 전부 다 상소유가 다 있으면 다 파기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상소유가 둘 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주지 않습니다. 판례도 없고요. 너무 당연해서. 전부 다 상소유가 없다면 기각, 전부 다 상소유가 있으면 다 파기. 그 다음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상소유가 있고 이건 없다. 자, 무죄는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죄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
이것만 파괴하겠죠, 이것만. 이것만 파괴해가지고 무죄를 바꾸겠죠. 이 둘 다 파괴해서 무죄의 죗값을 잡는다. 이 말이 돼요? 하나로 무죄를 잡아준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것만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엄청나게 이거는 개그입니다, 개그. 예. 만약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수성법을 쥐뿔도 모르는 게 그냥 집단을 한번 바꿔본다고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사실. 쥐뿔도 모르는 강사가, 학자가 가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 그러니까 A죄는 상소유가 없어요, 유죄는. 근데 유죄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징역 1년 떨어졌으면 징역 1년 그대로 맞아요. 근데 이거 상소유가 있다 했죠. 그리고 무죄가 유죄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징역 한 8달 정도 된다. 8달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징역 1년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파기를 안 해주면요. 이거 1년 그대로 살아있고 이것만 8달 때려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시역 경합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법, 동시역 경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가중주의를 가요. 이 둘의 죗값 중에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이 둘의 죗값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죗값 일단 나오겠죠. 한 8달 나오겠죠. 그럼 이거 1년 나와 있죠. 이거 파괴해가지고 자 1년 이게 더 중하니까 1년에 2분의 1을 가중해서 1년 6달 이 둘의 죗값으로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 1년을 파괴해야 이 둘을 합해서 1년 6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게 전부 파괴예요. 방금 이거까지는 이해고 지금은 이런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런 논리를 풀어서 문제를 푸는 단계는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전부 상소했겠네? 전부 파기. 검사가 전부 상소했네? 전부 파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키워보세요. 내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냥 이 뒤에는 당연히 이런 논리로 가니까 그냥 전부 파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순일제 과형상 일제 밑에 라인 볼게요. 단순일제 과형상 일제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피고인이 유죄를 상수의 약은 검사가 무죄를 상수의 약은 전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 됐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일제 과형상 일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자. 누가 뭐를 상수의 하든 간에 전부 올라가고 전부 심판, 전부 파기. 근데 포괄일제가 나오면 돼요. 포괄일제가 나오면 딱 긴장하셔야 돼요. 이름들. 포괄일자가 나오면 긴장해. 포괄일자 하면 긴장해야 돼. 포괄일자 나왔는데 계속 쭉 읽으면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이미 시간 넣고 이런 지각도 떨어져. 포괄일자 하면 딱 긴장해야 돼. 그랬다가 검사 나오면 휴. 긴장 풀어. 왜? 똑같으니까. 검사 딱 몇 대야. 포괄일제. 검사 무죄 상수게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올라간다. 왜? 상소 불가분. 일제니까. 전부 심판. 전부 파기야. 그런데 포괄일제 나오고 피고인 나오면 끝까지 긴장이 된다. 끝까지 긴장. 포괄일제 유죄 부분만 피고인이 상수에게 했어. 그러면 상소 불가분은 측 때문에 전부가 2심이 돼.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다고. 전부 2심 되지만 유죄만 심리해야 되고 그래서 유죄만 파괴돼. 무죄는 심리할 수 없어요. 파괴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달라진다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자. 한 가지 더. 자, 우리 과형상 일제 그 위에 과형상 일제 있지. 과형상 일제 그 맨 오른쪽에 그 약간 여백 있지. 여기 맨 여기 여백. 여기다가 한 가지 특이한 것들 적어두면 돼. 어제 우리 저녁에 문제 풀 때 했던 거. 모두 무죄. 과형상 일제요. 상상력 경합 H하고 B자 있는데 이것도 무죄, 이것도 무죄야. 모두 무죄가 선고됐어. 모두 무죄. 자, 이게 과형상 일제인데 무죄. 여러분 적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잘 적어줄까? 여기 어제 그제부터요. 목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여기가 엄청 아프다. 여기가 내가 아프다 하니까요. 그냥 고소하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기분 좋게 웃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무슨 심볼고? 여기 엄청 아파요. 이렇게 잘 못하겠어. 어제 자는데도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 왜 그럴까? 여기 만지면 아파. 이게 누르면 아프고. 왜 그렇지? 뼈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 안에 창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네가 아픈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강연아 빨리 해라. 야, 너희들 너무하다. 내가 너희들 아프다 하면 그래 괜찮나? 병원에 가야지 이놈아. 내 이런 표정은 짓는데 너희들. 자, 갑이요. 이렇게. 자, A죄하고 B죄. 이거 무죄고 이것도 무죄. 둘 다 무죄예요.
근데 검사가 이 전부 다를 검사가 전부를 상수되게 합니다. 상수되게 하는데 상사의 일부 문제 부분요. 자, 이 B는 상고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B는 상고 이유를 하지 않고 A만 상고 이유로 했거든요. 자, A만 상고 이유. 자, 이렇게. 자, 이 상상력 경합이요. 상상력 경합, 과형상 일체, A제 무죄, B제 무죄. 모두 무죄가 되는 상상력 경합이요. 이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전부에 대해서 상소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상소했는데 A만 상고일을 하고 B는 상고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고심에서는 A만 심리 파기해야 된다. 파기. 자, B는 안 된단 말이죠. 상고심에서는 A제만 심리에서 파기해야 되고, 자, B제는 피기가 됐네요. B제는 심리하면 안 돼요. B제는 심리하면 안 돼.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 상황 나도 이것만 딱 하시면. 근데 틀린데 또. 네, 다음 주부터 이 동영이 나는 사뭇 걱정돼요. 일부 상소 내가 한 번에 낼거거든. 불변검을 많이 물어보겠지만. 걱정스러워요. 자, 그러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일부 상소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 불변검, 제일 중요한 불변검 이제 쉬었다 들어갈게요.